한 남자의 인생에도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버텨야 할까? 아니면 그냥 놓아버려야 할까? 나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 내 아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그녀와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고 우리는 새 아이를 함께 키웠다. 막내딸 수민이는 내게 아직도 꼬마 같은 존재인데 벌써 대학 입학을 앞둔 18살이다. 둘째인 현수는 20살로 지금은 해군에서 복무 중이다. 그리고 큰아들 지훈이는 24살에 결혼해서 나에게 벌써 손주 셋을 안겨줬다. 나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몸을 바쳐 일했다. 그렇게 애써온 모든 걸 그냥 포기하고 싶진 않았다. 그녀의 배신이 단지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어떻게 그랬는지가 더 가슴을 찢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만 27년이었다. 그 시간이 그녀에겐 지루함으로 느껴졌던 걸까? 아마 일상을 흔들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했나 보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를 거라 확신했던 것 같다. 그런 여자를 믿어온 내가 한심할 정도로 사람들은 나를 박정훈이라고 부른다. 내 아내, 이제는 전 아내인 그녀의 이름은 최미란이다. 우리 둘 다 45살, 누군가는 중년 부부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3시간은 달리고 건강하게 먹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삶, 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게 당연한 일이라 믿었다. 미란이는 늘 내 삶의 버팀목이었다. 결혼 전 몇 년간 연애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녀는 가정을 이루는 중심이 되어 주었고 아이들의 학교 행사, 병원 입원, 장례식까지 늘 그녀가 먼저 나섰다.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란이는 흔들림 없이 우리 가족을 붙잡아주는 바위 같은 존재였다. 그랬던 내가 지금 왜 이 집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아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1년 동안 미란이는 점점 멀어졌다. 예전처럼 외출도 잘하지 않았고 눈빛은 자주 허공을 헤맸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볼 때마다 아무 일도 아니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최근 3달은 더는 못 넘기겠더라. 부부는 말이 통해야 하고 함께하는 시간만큼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됐다. 그렇게 반복되는 긴장 속에서 오랜만에 그녀가 내게 미소를 보였다. 순간 가슴이 찌르르하게 울렸다. 불안으로 짓눌리던 마음이 잠시나마 가벼워졌다. 난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믿고 싶었다. 그날 미란이는 내게 조용히 앉아달라고 했다. 말을 끝낼 때까지 끼어들지 말아달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 앞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는 1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난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 생활 안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기분이었다고. 어느 순간부터 이 결혼이 자신을 가두는 울타리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서 자신을 다시 찾고 싶단다. 혼자 살아보며 스스로가 누구인지 다시 마주해보고 싶다고 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아이들의 손이 많이 더러졌지만 정작 본인은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리고 이제 막내딸 수민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된 이 시점이 자신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고. 결국 미란이는 이미 혼자 살 아파트를 구해놨고 수민이가 학교 기숙사로 떠난 다음 날 바로 이사할 거라고 말했다. 그녀의 길고 긴 이야기가 끝났던 순간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마치 머릿속이 꺼진 듯 어느새 멍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신을 차린 건 수민이가 내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괜찮냐고 물었을 때였다. 새벽 2시, 그녀는 데이트를 마치고 막 집에 돌아온 참이었다. 내가 고개를 들자 수민이는 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 엄마가 얘기했죠? 나는 수민이에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수민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가 3달 전에 우리 모두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난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을 바라봤고 그렇게 알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나는 아내뿐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도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사실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란 예감이 들었다. 얼마 후 나는 미란이가 무려 3년 동안 어떤 남자와 외도를 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남자는 33이었고 이름은 김도윤이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나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지키고 싸울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정말 떠나고 싶다면 보내주겠다. 하지만 그냥은 안 된다. 그녀가 떠나는 대가로 나는 집과 연금을 내줄 수 없었다. 그 집은 내가 피땀 흘려 산 집이다. 그리고 그 연금은 내 인생 전체를 바쳐 일해온 대가다.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 모든 걸 가져가려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럴 수는 없다. 절대로. 그렇게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우리의 25년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 그녀는 내가 허락한 것과 본인 소유의 물건만 챙겨 집을 나섰다. 이혼 당일 나는 조용히 잘 살아라고 말하고 법정을 나왔다. 그리고 내 삶도 새롭게 시작됐다. 그 이후로 미란이를 다시 만나는 데는 무려 7년이 걸렸다. 자유를 되찾은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다낚시였다.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 고요히 속삭이는 푸른 파도와 장난스러운 갈매기 울음 사이에 떠있는 그 시간들. 혼자만의 고요한 바다 위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쉬는 법을 배웠다. 그게 너무 좋아서 결국 나는 육지에 있던 집을 팔고 전세금으로 바닷가 작은 배를 샀다. 그리고 동시에 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퇴직금까지 정리했다. 그 당시 내 통장에는 5억 원 정도 있었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 연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그 배는 7m짜리 요트였고 내가 내 집이라 부르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남은 인생을 파도 따라 떠돌며 살기로 했다. 아니면 어쩌면 언젠가 어디선가 머리 긴 인어 한 명쯤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꿈이라도 꿔보는 거지 뭐. 꿈꾸는 건 자유잖아. 안 그래? 사람들이 말하듯 바다는 내게 정말 필요한 곳이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고 그렇게 나는 벌써 7년 가까이 자유로운 항해자처럼 살아왔다. 바람에 씻기고 고요에 젖으며 그렇게 조금씩 달라진 내가 있었다. 3개월간의 항해를 막 마치고 요트 위에서 쉬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주인공은 수민이었다. 그녀는 벼랑간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어디 계세요? 하며 내 근황을 캐묻기 시작했다. 나는 반대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녀의 말투는 뭔가 떠보는 느낌이 강했다. 그러자 수민이는 믿기 힘든 말을 꺼냈다. 엄마가 아빠 도움이 필요하대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 오랜 세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충격. 혹시 엄마가 아이 낳은 거 아세요? 나는 뭐? 라고 되물었다. 수민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이미 심장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엄마가 딸 낳았어요. 그녀는 내게 그 엄마와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나는 단호히 싫다고 말했다. 단호하고도 아주 분명하게. 그때 수민이가 폭발했다. 화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반대로 묻자. 너희는 2달 동안 엄마가 아빠를 떠날 계획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그게 가족이 할 짓이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10분 넘게 전화가 계속 울렸다. 하지만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번호를 바꾸고 다음 항해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미친 여자 하나도 없는 조용하고 아늑한 내 배로 제주도를 거쳐 부산 앞바다까지 떠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는 그때 가서 바람이 알려주겠지. 출항을 앞둔 날 갑자기 부두에 2 아들이 나타났다. 현수와 지훈, 둘 다 어색하게 서 있었고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배 안으로 초대하며 맥주 한 캔씩 건넸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지훈이었다. 아버지, 우리가 엄마 얘기 안 한 거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오래 화내실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맨날 일만 하셨잖아요. 지훈의 말은 점점 작아졌다. 그때 현수가 한마디 못했다. 엄마가 많이 외로웠대요. 그냥 실수한 거예요. 지금은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아버지는 등을 돌리셨잖아요.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지훈이 목을 한번 가다듬더니 물었다.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나는 출항 전에 내가 어떤 입장인지 그들에게 확실히 전하고 싶었다. 얘들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너희 엄마는 날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후 떠났고 우린 이혼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아이까지 낳았지. 그런데 이 모든 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니? 둘 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봐. 나는 너희 셋 모두가 작정하고 속였던 그 아빠야. 엄마가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안 했던 너희 말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엄마가 힘드니까 나보고 책임지라고? 나는 다시 말했다. 솔직히 이렇게 7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너희가 어떻게 날 찾아냈는지도 놀라워. 사실 예전에 신문에서 한번 셋이서 새아버지와 함께 찍힌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무슨 병원 개원식이었나.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문구와 함께. 내 기억이 맞다면 그때 너희는 세병동 개원을 축하하고 있었지. 너희 셋 다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 마치 새 지폐처럼. 기억난다. 그 문구. 이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 자, 그런데 다시 묻겠다.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두 녀석은 말없이 앉아 입술이 굳은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결국 지훈이가 용기를 내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다. 아버지, 그게 가은이가 신장이 필요해요. 엄마는 아버지가 혹시라도 적합한지 검사해 줄 수 있냐고. 나는 단호히 되물었다. 뭐라고? 내 아이도 아닌데 왜 내가 검사를 받아야 하지? 질문 다시 하지. 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두 아들은 마지막 배신을 완성했다. 아버지, 사실은 가은이는 아버지 딸이에요. 엄마가 떠나기 전에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저 놀랐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가슴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 애 나이는 몇 살이냐? 나는 간신히 표정을 되돌리며 물었다. 7살이에요. 지훈이 대답했다. 그리고 너희는 그걸 언제 알았냐? 내 질문에 두 형제가 다시 눈빛을 교환했다. 이번엔 현수가 말했다. 엄마가 이혼 이야기 꺼냈을 때 같이 말했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토록 의리와 책임을 강조하며 키웠던 내 아들들이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사실에 그저 절망스러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깨달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출구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바라봤다. 말 없이 내 눈빛만으로 이해하라는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두 쪽으로 걸어 나갔고 1분도 안 되어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마지막 항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미란이가 부두에 나타났다. 이미 닻을 올리고 천천히 떠나고 있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부두 끝까지 달려와서는 요트로 뛰어올랐다. 배는 부두에서 약 2미터쯤 떨어져 있었고 나는 그때 시동을 끄고 배를 멈췄다. 그녀를 당장이라도 다시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부두 끝에서 누군가가 엄마를 부르며 뛰어나왔다. 작은 여자아이였다. 나는 소리쳤다. 미란아, 당장 이 배에서 내려. 그러자 그녀는 어디서 꺼냈는지도 모를 수갑을 갑자기 꺼내 댁에 있는 고리에 스스로 손목을 채웠다. 그리고 그 옆에 주저앉았다. 정훈아, 지금 나 미워하는 거 알아. 근데 저 아이. 그녀는 부두에서 울고 있는 아이 쪽을 가리키며 애원하듯 말했다. 가은이는 신장이 없으면 죽어요. 제발 나 때문에 저 아이까지 벌 주지 마.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난 이제 그런 따뜻한 사람 아니야. 내 아는 이미 다 죽었어. 너 때문이지. 그러니까 너도 그 아이도 난 도울 생각 없어. 나는 이를 악물고 덧붙였다. 나는 그 애가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평생 말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나한테 너희 가족은 이미 죽은 거야. 그녀는 수갑에 묶인 채로 댁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사슬을 덜그럭거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도끼함을 열고 도끼를 꺼냈다. 그녀가 스스로 묶은 체인을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이번이 어쩌면 처음 잘못됐던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몰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미란아, 마음 바꿨어. 가은이를 도와줄게. 하지만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미란이는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정말, 나 뭐든지 할게. 나는 다시 배를 부두에 정박했고 지훈이가 열쇠를 들고 와서 댁에 묶여있던 엄마의 수갑을 풀어줬다. 기쁨에 벅찬 미란이는 금세 얼굴이 환해졌다. 그 후 나는 바로 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을 설명했고 그는 이를 정식 문서로 작성해 두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 미란이는 내 법률 대리인을 보는 순간부터 조금씩 긴장한 눈치를 보였다. 의사는 내 혈액을 채취한 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말했다. 이식 가능합니다. 적합한 신장입니다. 미란이는 안도하며 얼굴이 환해졌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변호사가 내 조건을 그녀와 아이들 앞에서 발표했기 때문이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가은이를 살리고 싶다면 법적으로 부모 자격을 포기하십시오. 나는 미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미란아, 우리가 결혼했던 그 수십 년 동안 희생은 항상 나였어. 너도 아이들도 단 한 번도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 없었지. 내가 새 차를 원하면 나는 내 차를 팔았고 애들이 뭔가를 원하면 늘 나는 빠졌어. 그들의 어린 시절을 지켜보지 못한 것도 내가 일터에서 짐처럼 일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지? 너희 셋이 함께한 완벽한 배신. 나는 병실 반대편에 모여 앉은 전 가족을 향해 손을 내주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나한테 도움을 원해? 좋아. 이제는 내가 뭔가를 포기할 차례야.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놓아줘. 아니면 다른 기증자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미란이는 소리쳤다. 절대 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변호사와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고 아무 말 없이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훈이와 현수가 벌떡 일어나 나를 막으려 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차갑게 경고했다. 손대는 순간 구속되실 겁니다. 10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두 아들은 움찔하며 멈췄다. 그때 수민이가 끼어들며 울부짖듯 외쳤다. 아버지, 정말 가은이를 죽게 놔두실 거예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너는? 아버지가 버려지는 걸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너는 어떻게 잠자리에 들었니? 죄책감 없어? 나는 덧붙였다. 난 그렇게 잘 자더라. 병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말 그대로 가족 간 전쟁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그들은 나에게 출국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시동을 먼저 걸었고 배는 부두에서 100m쯤 떠나 바다 위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부두에서 소리치며 손 흔드는 그들의 모습을 무시한 채 나는 파도를 따라 멀어졌다. 얼마 후 법원 집행관이 고속정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즉시 엔진을 올리고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그들이 나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600km는 해안을 따라 달려야 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국제해역에 진입하자 그들은 포기했다. 나는 약 10km 떨어진 해상에 배를 정박시켰다. 휴대폰 신호가 닿는 해역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육지 상황을 물었다. 그는 말했다. 가은이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미란 씨가 꼭 통화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영상통화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화면이 연결되자 미란이는 다시 한번 애원했다. 제발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줘. 나는 웃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너희 셋이 나한테 했던 짓이야. 너랑 아이들이 짜고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잖아.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미란아, 내 조건이 싫으면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건 작별 인사다. 결국 미란이는 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 가는 날 나는 아동복지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도착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은퇴한 경찰 2명도 경호원으로 고용해 데려갔다. 가은이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나 한 사람뿐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신장이식은 잘 마무리되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미란이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한 남자와 함께였고 남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김도윤입니다. 미란이 남편입니다.
그녀가 나를 떠났을 때 함께 도망쳤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그런 가식적인 인사를 무시하고 곧장 묻고 싶었다. 지금 와서 뭘 원하는 거냐? 그들은 또다시 내 감정을 자극하려 했다. 동정심, 미련, 후회 그런 걸 기대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난 그런 것들 그들에게 이미 다 잘려나갔다는 걸 알렸다. 그러자 김도윤은 태도를 바꾸더니 돈을 제안했다. 허수음이 나왔다. 이제 와서 돈으로 날 사려 하다니 이건 거의 희극이었다. 물론 그들은 또 한 번 실망하게 됐다. 2007년 12월 4일 가은이와 나는 병원을 퇴원했다. 아동복지센터는 미란이를 상대로 후견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3주 후에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퇴원 당일 경호원 2명은 옆구리에 손을 얹은 채 우리를 에스코트했다. 혹시라도 있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준비였다. 우리는 바로 차량에 올라 내 배가 정박된 항구로 향했다. 배에 도착하자 경호원 1명이 먼저 올라가 내부를 확인했다. 아무도 없는 게 확인되자 우리는 곧바로 출항했다. 출항 후 2시간 동안 가은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러다 나는 그녀를 불러 아래 선실로 데려갔다. 그녀의 방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수많은 인형 한국, 인기 캐릭터부터 핑크한 인형 세트까지 그리고 최신형 MP3 플레이어가 준비돼 있었다. 잠시 후 가은이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건넸다. 이거 엄마가 꼭 배 위에 놓으라고 했어요. 그녀는 작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럼 엄마가 저를 찾을 수 있대요. 가은이가 새 인형들과 신나게 놀러간 뒤 나는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역시나 은근슬쩍 위치 추적용 앱이 깔려 있었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였다. 분명히 내 직감이 맞았다. 그래, 너희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고? 좋아, 알려주지. 나는 그 휴대폰을 지퍼백에 넣고 방수 처리한 뒤 구명조끼에 묶었다. 그리고 조용히 바다 위로 던졌다.